안녕하세요. 사실과학견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설날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나라는 휴장인데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 이슈들이 되게 많이 터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또 영상 찍을까 말까 하다가, 구독자분 중에 누가 옛날 영상에다가 이렇게 뭐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았길래 그거 보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영상 좀 짧게라도 한번 언급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 구독자분은 뭐 본인은 아실 텐데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우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3 정도로 꽤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제가 4.6 부근에서 한번 정리가 됐죠. 4.6 부근에서 정리가 되고, 최근 뭐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 나왔다가 트럼프가 콜롬비아에다가 관세 가지고 협박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4.5까지 내려온 이유가. 그래서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 오늘 FOMC 내일이죠, 내일. 내일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QT 중단한다고 하면 되게 큰 호재가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 크리스토퍼 얼러 말하는 것만 봐도 일단 누가 봐도 트럼프의 충신인 것 같고 아마 페드 의장 자리를 노리고 아마 그런 식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정도의 직책을 주는 거에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 같긴 합니다.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 3천억 정도로 꽤 많은 상황이에요. 적지는 않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채 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미친 듯이 찍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출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까지 목표치가 8,500억 달러인데 지금 택도 없는 6,700억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새로 찍어가지고 자금 흡출을 못 하고 있어요. 부채 한도 그 룸이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고 이게 증시를 뭔가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분기에 주식 부분을 되게 안 좋게 봤던 이유가 QRA에서 언급했던 목표치가 8,500억으로 잡혀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건데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은 좀 유예가 될 것 같다. 대신에 오히려 유예시켰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풀려가지고 국채 미친 듯이 찍어내면은 시장에서 유동성 흡출되는 부분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내는 게 유동성을 흡출이냐 뭐 방출이냐 이거는 TGA 목표치가 중요한 거예요. TGA. 얼마나 쌓아둘 것인가. 많이 찍는데 많이 방출할 거야.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공급이 될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재무부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재무부가 8,500억 달러까지 싹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1분기는 흡출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월에 450억 정도씩 계속 QT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TGA 원래 흡출되는 것까지 더하면은 한 달에 1,100억 달러 정도 흡출인데 일단 지금은 재무부가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뭐 세입 들어오거나 그런 건 있을 테니까 등락은 있지만 방출이 되면 방출이 됐지 크게 늘어날 룸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크게 위협받을 것 같진 않고 영래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냥 1,000억 달러 정도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짜리 파킹 통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 자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딘가로 이동할 한 달짜리 국채를 사기에도 좀 애매모호하고 뭐 7일짜리 국채 그런 거 다 애매모호하게 그냥 하루 머물러 갔다 가는 정도의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달러 정도는 항상 상시 물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방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뭐 지급준비금으로 흘러간다.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채 한도가 걸리는 바람에 TGA 잔고를 그러니까 충전을 못 시키고 있다. 그게 지급준비금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 TGA는 계속해서 방출되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채 한도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근데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준비 뭐야 부채 한도 이슈랑 트럼프가 지금 패키지로 엮어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거기에 만약에 예산 조정권을 쓴다고 하면은 예, 좀 일찍 부채 한도 이슈가 해결이 될 거는 같은데 거기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동성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부채 한도 이슈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저번 시간에 트럼프가 뭐 이런 거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는 예, 베센트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일단 관세 돼가지고 말씀 뭐 나온 거는 2.5%에서 보편적 관세 2.5% 시작해서 매월 2.5%씩 올려서 최종 20%까지 8개월 동안 최종 20%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나마 관세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게 요 정도. 그러니까 제일 약하게 한 게 이 정도라고 추가적인 그 정도 그리고 말까지 붙이는 바람에 좀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불거질 거는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트럼프는 콜롬비아 불법 체류자 넘길 건데 너네 받아라 했더니 안 받는다고 했고 그랬더니 바로 야 너네 안 받으면은 즉각관세 25%에다가 일주일 내 50%까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콜롬비아가 바로 항복하고 불체자 그냥 바로 받았죠. 요거에서 포인트는 트럼프가 진짜 관세를 그냥 이런 협상용으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장기금리 하락 쪽에 좀 많이 모멘텀이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반도체, 철강, 의약품에다가도 관세 부과하겠다. 의약품은 아마 일본 쪽 많이 겨냥한 것 같고 반도체는 대만이랑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 겨냥한 것 같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완전 깡패예요. 이거 무슨 깡패입니다. 그냥 진짜 완전.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정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린란드를 뭐 갔네. 뭐 캐나다를 51번째 뭐 51번째 주로 뭐 편입을 하네 만에 뭔가 완전 그냥 깡패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뭐를 하고 뭐를 안 할지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게 모호할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통 방관하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말만 봐가지고는 야 너네 그냥 그러지 말고 대신에 그냥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생산하면은 관세 부과 안 한다니까? 뭐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 참 일단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또 이 양반이 지금 이 무식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를 그냥 어거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말로 누르고 있어요. 오펙한테도 막 협박도 하고. 근데 진짜로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실제로 많이 내려가고 있고. 제가 유가 사고 싶다고 했죠. 근데 유가 제가 왜 사고 싶다 그랬는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래 인플레 해지 때문에 사고 싶었던 거예요. 인플레 해지 때문에. 저는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게 골 때리는 게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인플레 해지잖아요. 보시면 유가는 빠져요. 트럼프가 실제로 저 막 발언해가지고 막 찍어 누르고 있죠, 지금. 보면은 80불 근처까지 갔던 WTI가 지금 73불이에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죠. 트럼프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 금을 한번 볼까요? 금은 다시 최고점 돌파하러 날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예요. 달러 통화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아직 시장에는 매우 팽배하게 있다. 그게 지금 이 달러, 그러니까 이 골드에 대한 수요를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 보세요, 이거. 트럼프 취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뭐 더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골드를 샀어야 됩니다. 인플레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럼 포트에 골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골드 가격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넣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못 사는 거지, 뭐. 가격이 오지 않으면 저는 사질 않아요. 인플레 그냥 두들겨 맞으면 맞는 거지, 뭐 굳이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이걸 추격을 한다? 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플레 해지용으로 좀 금을 사고 싶었는데 금 가격은 올라가고 원유는 예,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앞으로 이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과거에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17년 볼까요? 예, 이거 봐봐요. 아, 빠져요, 오히려. 어디 있어, 여기.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됩니다. 오일 가격은. 왜냐면 뭐 이렇게 시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게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WTI 가격에는 예, 훨씬 더 부담이 덜해진다. 그게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전 정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낙방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걸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선 당장 WTI부터 떠오르겠죠. WTI 잡을 거고 그게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단기 금리에 대한 압박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금리 인하하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오케이 유가 눌러가지고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에너지는 모든 산업, 정말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를 찍어 누르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도 안 오게 하고 금리도 내리고 싶다. 요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단기 금리를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 그냥 일반 소비자라고 할게요. 소비자의 밸런스 시 어떻게 돼 있냐면 아 이걸 진작에 좀 만들어 놓을 걸 그랬네요. 자, 왼쪽에 자산, 부채. 미국 그냥 일반 소시민의 부채는 뭐 아시다시피 일단 모기지 있겠죠? 모기지 대출. 근데 이게 특징이 고정금리. 미국은 08년에 그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한번 개작살 난 이후로 전부 다 85% 이상의 고정금리로 돼 있어요. 이미 코로나 시기 20년, 21년도에 초저금리일 때 1, 2%일 때 그때 이제 뭐 모기지 금리면 1, 2%뭐 더해가지고 한 3, 4%일 때 이미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심지어 장기로 대출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밸런스 시 이래요 지금.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부동산이죠. 미국 부동산 떨어졌어요? 제가 저번에 케이스 실러 가격 지수 보여드렸죠. 안 떨어졌어요. 부동산은. 도형 윤곽순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밸런스 시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도 빠지지도 않고 아, 저 이 색깔 이런 거 좀 응. 밸런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게다가 또 뭐 있어요? 자산에 주식, 암호화폐 또 뭐 있을까요? 부채로 아무튼 크게 보통 미국 국민들의 부채 가장 큰 거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지급 대출일 거고 요게 고정금리랑 장기금리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리파이낸싱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고금리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리파이낸싱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이주를 한다던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야 뭐 그냥 저 동탄에서 서울에 있는 곳도 막 출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본인의 잡이 그 주도 아니에요. 주가 뭐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본인의 잡과 본인의 주거지가 어지간하면은 멀리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근데 뭔가 잡 때문에 어디가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과거에 3, 4%의 엄청 낮은 금리로 장기로 고정금리로 해놨는데 예,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리파이낸싱이라던가 새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제 모기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이 모기지 대출이라던가 리파이낸싱 하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장기 금리가 내려와 주는 게 좋죠. 그 수요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발생되는 모기지 대출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리파이낸싱 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미국 국민들한테는 단기 금리가 오르니 내리니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완전 또 다르죠. 제가 우리나라가 진짜 암담하다고 하는 이유가 한국? 한국은 다 필요 없어요. 한국은 주식 비중 없어. 옛날 우리 그 베이비 부모들한테는 주식은 거의 도박장이죠, 도박장 이거. 아주 암적인 존재. 비트코인? 비트코인 없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그냥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산이. 그다음 부채. 부채가 이제 골 때리는 게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모기지 대출인데 변동금리. 이게 완전 시한폭탄이죠, 이게. 변동금리, 단기금리. 뭘로 돼 있어요, 이거? 코픽스 금리. 뭐 석 달짜리 금리란 거의 움직이죠. 석 달짜리 금리가 없는데 그냥 보통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요. 그냥 단기 금리라고 하면 그냥 3년 아래. 3년 금리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건데 기준금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코픽스 금리 근데 심지어 또 여기에 이제 가산금리가 붙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컨트롤합니까? 우리나라는 또 골 때리게 정부가 컨트롤해요. 야, 은행들 너네 대출 줄여. 가계대출 너무 많아. 줄여. 그럼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가산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쉽게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이미 고정금리에 장기금리로 대출을 국민들을 다 쉴드를 하나 걸어 놓은 다음에 단기금리를 5.5까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왜냐? 이런 쉴드를 다 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대출을 내도 사업자 대출? 이거 다 10년물이랑 장기금리랑 연동이 됐어요. 가장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10년물 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금리랑.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 08년에 그 터지기 전에는 얘네도 다 단기금리였고 변동금리였어요. 그니까 그 07년, 08년에 금리를 단기금리로 올려버리니까 다 빠그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트럼프가 이 현재 미국 국민들의 밸런스 시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하는 금리 내려라가 만약에 단순히 단기 금리를 내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면은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대신에 장기 금리를 내리는 게 유효하다라는 걸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미국 국민들의 밸런스 시트 지금 장기 금리와 연동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사업 자체가 부동산 업으로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장기 금리를 내리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 저는 트럼프가 저는 장기 금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저는 트럼프가 전 누누이 말씀드린 저는 트럼프가 장기적으로는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소가 될 걸로 봐요. 저렇게 디커플링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점점 세계를 분절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디플레이션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아무튼 트럼프가 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행보들 자체가 저는 장기 국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 비워져 있어요. 그 일본으로 넘어간 1억 환전한 거는 전부 다 니케이 인버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좋아요. 일본 증시는 열리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다 진작에 사놓은 상황이었고.
제가 4만 부근 가면은 인버스 찍는다고 했었거든요. 어딨어? 니케이를 안 들고 왔네요. 니케이, 응, 여기 보시면, 해외, 니케이. 니케이 4만 가면 찍는 거예요, 4만 가면. 오늘이 얼마야? 제가 4만 부근에서 인버스 찍었는데 지금 한 600bp 정도, 600포인트 정도 빠진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뭐 1%, 2%? 네,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상단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엄청 장기로 들고 갈 거예요. 그쵸? 이거 뭐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전에서 요거 샀어요. 미국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1360이라는 고버스가 있습니다. 고버스 샀어요, 일부러. 이거 진짜 저는 초장기로 들고 갈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비둘 거예요. 뭐 오르던 내리던 예, 그냥 관심 끊고 얘는 일단 잊어버린 돈, 초장기 투자. 그냥 잊고 지내는 돈으로 내비둘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157? 158 상단으로 잡고서 환전했던 건데 우리나라 원엔 환율로 했을 때는 921, 921원 그렇게 환전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한 9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한 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그냥 환전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일단 저는 엔화는 무조건 강세로 갈 걸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왜냐? 보시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엔화 노래를 불렀던 게 요 2.9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1월 22일인가에 발표된 요 인플레 지표가 3.6, 타겟이 2%인데 3.6% 찍어서 이거는 못 참지. 이거는 BOJ가 이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두고 보기가 좀 어렵다. 엔화 강세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려면 금리 인상해야 되고 현재 하고 있는 뭐 YCC라던가 그런 거는 그런 개입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긴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긴축으로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55면은. 이미 뭐 상단이 160인 거고, 그럼 뭐 5엔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영될 룸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일본 증시는 그냥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일본 증시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나라는 개똥이지만 일본 증시는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월봉? 보이세요? 13년, 12년도에 이거 8천이었어요, 8천. 지금 얼마라고요? 쭈르륵 올라와서 4만. 5배 올랐어요, 5배. 뭘로? 엔화 약세해서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올려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 심지어 얘네는 질적 완화도 하죠. 대놓고 일본 은행이 주식을 사버립니다. 그냥 돈을 찍어서 주식을 사버려요. 그러한 투자금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증시가 이렇게 날아가 있는 건데 일본 엔화가 긴축으로 돌아서면은 이거는 빠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그냥 100%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길게 들고 가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일단 고버스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에요. 이 우리나라 어땠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어디 있어? 일본 증시. 아유, 우리나라 건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뭐 봐가지고 기분 좋을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 곧버스 지금 산 거는 상품은 아무튼 1360이라는 곧버스고요. 요거는 그냥 둘 거예요. 그냥 아예 뭐 투자니 뭐니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요. 실제로도 최근에 그 일본 BOJ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금리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 거 보니까 긴축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러니까 나중에 요건 수익이 나도 들고 들어올진 않을 거예요, 국내로. 저는 그냥 무조건 일본으로 돈은 보내놓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서 어떻게 투자할지, 과거에 일본에서 자산가들이 어떻게 돈을 굴렸는지, 저는 진짜 그거밖에 요즘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망할 거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까지고요. 아, 요거 말고도 또 그거 있죠. 딥식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엔비디아 사는 거 완전 비추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동성이 이게 만약에 부채한도 이슈 넘어가가지고 부채한도 이슈 넘어가기 전에 저는 나스닥 인버스 무조건 살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공짜예요. 진짜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어요. 부채한도 이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전 무조건 살 겁니다. 그 전에 사서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스닥이 뭔가 좀 상승이 좀 나와주면은 좀 더 인버스 찍기 편해지니까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딥식 나온 거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적어도 엔비디아는 양빵으로 안 좋다. 딥식이 설령 뭐 H백 몰래 뭐 빼돌려가지고 뭐 엄청 가지고 그거를 뭐 구현을 했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엔비디아는 사실 딥식이 엔비디아 반도체 가지고 만들었어도 문제요. 그거 없이도 만들었어도 문제고. 왜냐면은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 몰래 뒤로 공급 받아가지고 만들었으면 아마 트럼프가 가만 안 둘 거고 뭔가 또 제재를 가하겠죠. 최근에도 중국으로 뭐 반도체 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엔비디아 쪽에 좀 문제가 됐었죠. 반도체 뭐 규제 관련돼가지고 또 분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취임식에 젠슨 왕이 아마 안 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마 그게 우회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넘어간 게 밝혀지면은 엔비디아 쪽에는 아마 제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거 없이도 저런 식의 저 정도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 자체로도 문제죠. 원래는 그냥 돈만 때려박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효율적으로 하면은 돈 때려박지 않아도 괜찮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중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방에 그 AI 공부하는 국가연구원 친구 있는데 뭐 그 친구 말 들어봐도 중국에서 그러니까 논문이 나온 거에 이렇게 저자 이름들 보면은 중국 거는 확실히 눈에 띄어요. 뭐 칭, 창, 뭐 청, 쉥, 종, 막 이런 거 막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중국인이구만 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네, 그 저자 목록만 보더라도 중국인들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해커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중국 기술력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막 칫솔 만들어서 팔던 그 중국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저는 우리 집 로봇 청소기도 중국 거거든요? 로보라? 근데 진짜 엄청나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기술력 자체가. 전기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걔네 엄청 싸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실 생산력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중국이 엄청 싸게 만드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싸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국 개발자들 다 좌절시킬 정도로 싸게 만듭니다. 아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거기는. 진짜 그 BYD 광고 보면서 BYD 광고랑 최근에 롯데렌터카 인수한 것까지 중국계 자본이 그냥 그런 거 다 보더라도 일단 중국 뭐 전기차 시장은 저는 중국이 먹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도 뭐 DDR5 만든다고 보니까 반도체 쪽도 충분히 따라갈 것 같고 DDR 쪽은 뭐 HBM 뭐 꿈도 못 꾸겠지만 그냥 그런 거 보더라도 아무튼 엔비디아 쪽은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엔비디아 잘 올라가면 저는 인버스 찍을 거예요. 나스닥 인버스를 찍겠죠. 오늘 ASML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잘 나와가지고 좀 날아가고 있는 거 보이는데, 네, 뭐, 아무튼 저는 증시가 좀 올라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인버스 찍기 좀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TJ 한도 풀리면, 예, 그때가 아마 인버스 수확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요약을 하면, 일단 TGA 잔고가 지금 부채 한도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 흡출을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아마 이게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영내포는 계속해서 1,000억 달러는 유지할 것 같고 트럼프 정부의 이제 뭐 재무장관으로 베센트 확정이 됐고 증세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도 최근에 언급하는 거 보면은 뭐 반도체, 철강, 의약품 상관없이 다 때릴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나마 하나 좀 괜찮았던 거는 콜롬비아에다가 관세 가지고 단지 협박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쳤다. 예, 그거는 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소비자들의 밸런스 시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장기 금리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의 성향상 장기 금리를 떨궈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 여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뭐 부동산이 내리기랬나, 주식이 내리기랬나, 암호화폐가 내리기랬나, 그렇다고 일자리 뭐 다 잘려 나가가지고 소득이 줄기를 냈나. 저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저기 GDP 나우, 애틀란타 GDP 나우 보면은 3.2%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4년, 작년 4분기 GDP 진짜 높게 나올 것 같다고. 그거 높게 나오면 아마 장기금리 쪽은 한 번 더 발작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 높게 나와가지고 좀 장기금리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그 부분이 컸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다. 그거. 니케이 인버스는 제가 지금 1억 달러 환전해가지고 지금 일본 증시로 날아가 있는데 제가 산 거는 1360이라는 종목, 곧버스를 사놓은 상황이고, 일본의 인플레 꼬라지가 지금 3.6%로 23년 이후로 아마 이거 제일 높은 수치일 거예요. 일단 적어도 1년 안에는 이런 수치가 찍힌 적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N 강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N이 강세가 될 룸 자체가 엄청 넓다. 아직도 155엔이면은, 저는 아래로 먹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고, 기부금은 제가 작년에 이거 연말정산 들어가 보니까 563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어, 저희가 작년에 30만 원씩 12달, 작년에는 3월에 시작했으니까 30만 원씩 10달에서 300만 원, 이 중에 300만 원은 그, 저기 뭐야, 봉사 계좌에서 땡긴 거고, 제가 한 게, 근데 봉사 계좌에도 제가 300인가 넣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거 제외하고 260 정도는 여기서 또 60만 원은 또 그거겠네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160만 원 한 거 중에서 60만 원은 봉사 계좌에서 땡겨온 거고 100만 원은 제가 그냥 사비로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300 정도 사비로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잔고가 566만 원이 있는데 3월 달까지 저희가 그 보육원에 있는 애기들 심리치료 비용으로 월 30씩 기부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1년 계약을 했던 거여가지고 3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 연장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또 30에서 12달이니까 360만 원 빼면은 2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랑 저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선물 한 번씩 크게 크게 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제가 수익 난 걸로 사비로 하던가 부족하면은 뭐 또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걸해가지고 모금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봉사팀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하는 그게 있는데 2월에 회식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1년에 한 번인데 인당 3만 원, 8명 3만 원, 24만 원 해서 여기서 24만 원 좀 빼다 쓸게요. 뭐 넘으면 제가 사비로 할게요. 3만 원 괜찮겠죠? 뭐 불만 있는 사람 없겠죠?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가가지고 해주는 게 크기 때문에 원래 저 혼자 다녔으면은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맛있는 고기 한번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회식비 24만 원 사용 예정. 장구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1년 연장한다고 생각할게요. 30만 원씩 12달. 360만 원 빼놔야 되고 회식비 24만 원. 그럼 한 180만 원 정도 남겠네요. 추가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삥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냥 필요하면 제가 예, 사비로 기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작년에는 뭐 요 정도 경동원에다가 저희가 보낸 금액이 뭐 다 해가지고 아무튼 56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 과일 들고 간 거는 이게 산정이 안 됐더라고요. 뭐 제가 던지고 온다 그랬는데 그게 뭐 진짜 막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적선하듯이 던지고 온다 그런 표현으로 한 게 아니고 뭐야 그걸 놓고 오면은 뭐 이렇게 사진 찍어야 돼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이, 예, 그런 사진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무슨 뭐 택배 배달하듯이 그냥 놓고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랬던 거는 제가 뭐 과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여러분 도움으로 막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올해도 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요 이야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작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요런 정도로 요약하면은 오늘 영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MC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올릴게요. 제가 지금 뭐 설 연휴라고 뭐 딱히 하고 있는 게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부로 끝났어요. 뭐 저기 어디 다녀오고 하는 거는 다 다녀와가지고 앞으로 남은 휴일이 음, 최대한 영상 올릴 수 있게 할게요. 여러분 볼 거 없죠? 저도 볼 게 없던데 영상 올라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기획한 걸로는 내일 올릴 영상은 FMC 리뷰 하나 올려야 되고 메신저. 제가 여러분 요즘 사실 정보는 어차피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메신저를 잘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메신저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신저를 고르는 데에 뭔가 이렇게 삼을 기준 요런 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하우를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으시고 요번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잉!